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 지혜 시리즈입니다. 특강이고요. 소상공인의 미래,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짧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꽤 길어졌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차곡차곡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그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 계획서 쓰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마감 20시간 앞두고 부랴부랴 이제 한번 강좌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제가 조금 이 로컬 크리에이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무슨 소상공인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약간 이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돼야지 이게 스타트업도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져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직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지 못하고 이제 막 너도 나도 AI네 플랫폼이네 맨날 이제 이 난리만 피고 있으니까 정작 봐야 되는 시장은 안 보고 그냥 계속 뜬구름만 잡다가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좀 이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이 이쪽에 대한 조의를 좀 가져가면은 실질적인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아마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는 뭐 여러 가지로 정의가 돼요. 뭐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뭐 골목 상권등 지역 시장에서 지역의 자원이나 문화나 커뮤니티를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창의적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지역에서 크리에이팅을 하는 사람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단순히 들을 때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하는 사람인가, 뭐 인스타그램인가, 뭐 무슨 뭐 크리에이팅 작업을 하는 인플루언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달라요. 그런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로컬에서 크리에이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 창의적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무슨 뭐 지역의 특산품을 파는 뭐 그런 거 아니면 무슨 뭐 좀 관광 특구나 이런 데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 관광에 무슨 뭐 이벤트를 만들고 이런 크리에이팅을 하는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인데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뭔가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창의적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그 업종은 요식업일 수도 있고 미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뭐 소품을 파는 액세서리점일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됩니다. 그리고 꼭 뭐 무슨 뭐 꿀이 특산품인 지역이라 해서 꿀이 꼭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혀 생뚱맞은 아이템이지만은 실제로 그 아이템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가져가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문화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로컬 크리에이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제 나가사키 카스테라라고 하는 일본의 그 예시를 하나 들어드렸잖아요. 실제로 일본의 지역에 가보면은 그 지역의 특산물들이 되게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거기 가서 그 특산물들을 보면은 그 지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있죠. 사실 카스테라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서양빵인데 그 서양의 케이크빵을 일본식으로 좀 바꿨다긴 했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뭐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의 명물이 된다는 거는 명물은 맞아요. 맛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지역에서 나는 뭘로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크리에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창의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지역과 직결적으로 연결돼서 어떤 리소스 자원을 쓰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수 있으면 그거조차도 즉 지금 당장은 새롭지만은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지역의 명물이 되면은 그거조차도 로컬 크리에이팅의 한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상공인 모두가 조금만 더 창의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창의적이라는 말과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도대체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며 그다음에 창의적인 소상공인은 왜 소상공인이 창의져야 될 것이며 뭐 창의성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먹고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의는 원래는 그 지역 활성화 그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전초전으로 원래는 한 2주일 전쯤에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 쓰는 뭐 발표 평가 준비하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 사실 이 컨텐츠를 기획한 것 자체도 오래 안 됐고 또 너무 임박해서 막 사업
그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순서가 바뀌어져서 오히려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얘기, 이 강좌가 좀 늦게 시작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발표 평가 준비하기 또 아마 얘기를 끌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창의적 소상공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말과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개 다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소상공인부터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소상공인이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그 시행령 3조에 보면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어떻게 이제 정의를 시켜놨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해서 광업, 제조, 건설업 및 운송업은 10명 미만. 그 다음에 제1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상공인이라 그러면은 뭐 무슨 뭐 치킨집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시장에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술집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사람들 대상으로 자영업으로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로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소상공인의 범주 안에 보면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상적으로는 여러분도 소상공인이에요 실제로. 근데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소상공인 아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인데 왜 소상공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 뭐가 다른가를 또 한번 찾아보면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별표 3의 기준에 맞으면은 소기업, 그 외에는 중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별표 3의 기준이 뭐냐, 이제 여기 제가 뽑아왔는데요. 별표 3을 보면은 주요 업종별 매출액,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이야.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무슨 뭐 제조업 1차 산업에 가까운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의 매출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이제 농업, 임업, 광업 이런 거는 80억 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무슨 서비스업 이런 거는 30억 원 이하인 경우,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특정한 매출액보다 낮으면은 그 규모상 작다 그래서 소기업으로 하고, 그거보다 넘어가면은 이제 중기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제가 여기다 안 적었는데, 대기업은 이제 뭐 근로자 수가 얼마 이상이고 뭐 매출이 뭐 5천억인가 그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쳐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은 매출액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면은 중기업, 얼마 이하면은 소기업 이렇게 돼 있고요.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로 구분을 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광업, 제조업, 임업처럼 그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쪽 분야에서는 10명 이하면은 소상공인, 그 아니면은 그냥 기업.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그 대부분의 기업들은 5명 미만, 자영업이나 이런 건 5명 미만이면은 소상공인,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그래서 그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이제 정의를 시켜놓냐면은, 원래 소상공인 특별법 그 시행령이라고 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세제 혜택을 더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소기업의 규모 정도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에서 실제로 그 하위 항목 중에 이제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은 그럼 이제 소상공인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기업이면 소상공인이 아닌 거고, 아닌 게 아닌 거고, 소상공인이면서 소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중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거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는 스타트업인데, 그런데 스타트업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라서 그건 뭐 좀 나중에 얘기하고, 벤처기업, 우린 벤처기업인데 그런데 벤처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벤처기업인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세요. 이렇게 어느 사람 보면은 AI 조금 가지고 이렇게 조금 깔짝대다가 이거 가지고 내가 창업했다고 나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일단 국가에서 범한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보면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벤처기업은 벤처기준 받은 데가 벤처기업. 근데 중기업, 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근로자 수가 5명 이하면은 다 이제 소상공인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창업자들, 특히나 이제 제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막 직원이 10명 넘는 그런 기업들의 대표님들이 보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소상공인이죠. 여러분도 소상공인, 저도 소상공인. 간혹 가다가 이제 직원이 한 7명, 8명 되는, 그 정규직 직원이 7명, 8명 되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좀 이런 제 강좌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몇 명 안 되고, 7명이라도 이제 뭐 알바가 5명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정직원은 2명이니까 그런 경우엔 또 상시 근로자는 2명이니까 소상공인.
그러니까 저도 소상공인, 여러분도 소상공인, 스타트업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스타트업이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은 사실은. 스타트업은 뭐 일단 영어고 외국에서도 스타트업 막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 저 뭐냐 드라마 스타트업도 나왔고 또 이제 뭐 학교에서도 하고 요새 또 스타트업이라고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들 막 그냥 막 나 스타트업 한다 얘기하는데 돈 못 버는 스타트업은 뭐 세상 쓸데없는 스타트업이고요. 예. 차라리 한 1년 정도 소상공인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서 매출 1억, 2억 뽑으면 그게 훨씬 난 거고요. 물론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그 기조나 성향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그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소상공인하고 조금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로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은 아직 그 단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나는 소상공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타트업의 모습을 갖추고 스타트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스타트업 대표로서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그 정도 급이 되는 어떤 그 뭐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인재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받는 기업에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나도 소상공인. 예. 현실을 좀 망각하지 말자는 거죠. 자, 소상공인이 창의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아니 뭐 소상공인 좋아. 뭐 그래 나도 소상공인이라고 치자. 그러면 뭐 소상공인이라고 치면 내가 뭐 치킨을 팔건 커피를 팔건 뭐라건 그냥 열심히 팔아가지고 사람들 뭐 맛있는 거 대접하고 뭐 그때그때 컨셉에 맞는 거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창의적이어야 돼? 커피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나? 뭐 탕수육을 창의적으로 만들면 더 잘 팔리나? 뭐 이렇게 좀 이제 삐뚤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이 창의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죠.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근데 왜 창의적이어야 될까요? 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멋있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창의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창의적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죠. 옛날처럼 커피 내려가지고 잘 만들어서 팔면은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시장에서 물건 떼다가 팔면은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BSI 지수라고 해서 이제 기업 경영 지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데이터고 이거 실제로 그 소상공인 협회에서 이제 그 뽑아낸 그 자료예요. 공신력 있는 자료인데 이제 매 월마다 소상공인 대표 몇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지금의 경기가 어떤가, 매출이 어떤가 이런 이제 체감 지수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체감 지수가 긍정적이면은 예, 별로 안 좋다,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예. 아니다 그러면은 노 해가지고 예 한 사람하고 노 한 사람하고 촌탈 합쳐가지고 백분위로 쪼개서 그걸 가지고 일종의 그 지수로 나타낸 건데 이게 수치가 100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의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100보다 낮으면은 부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 지난달까지 이제 제가 그 나온 데이터를 좀 뽑아봤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기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도 하는 거니까 뭐 조금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뻔 하다가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그 인식이 점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전부 다 100보다 미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이전 자료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2016년, 15년 그때부터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년 2020년 들어가면서 정말 파격적으로 지수가 거의 바닥을 역대 최악을 찍었죠. 30까지 떨어졌었는데 실제로 이때 그 피크치 떨어진 데를 보면은 대충 2020년 3월쯤 한번 바닥을 쳤고요. 그다음에 2020년 8월쯤 한번 바닥을 쳤고 2021년 1월, 12월 작년 12월쯤 바닥을 쳤죠. 요때 있었던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랬는지 아실 건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급증했을 시기예요. 뭐 올 초야 이제 너무 겨울이라서 그냥 급증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2020년 2월 달쯤 하고 2020년 8월 달쯤에 굉장히 그 급속도로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진 않을 거나 언급은 않을 텐데 그때 거의 이제 바닥을 쳤다가 그나마 그 작년에 이제 그 좀 회복하면서 한 90 정도까지 올라갔다 또 떨어지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 힘들고 제가 여기에는 얘기 안 했지만은 실제로 2015년도부터 재작년 작년 올해를 넘어가면서 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요. 폐업률이 올라가고 실제로 폐업하는 기업도 그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그만큼 이제 그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이거를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힘든 게 결국엔 폐업하고 창업하고 폐업하고 창업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데다가 창업자들이 많아진 이유는 그 먹고 살기 힘드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막 정말 나는 어렸을 때 원래 창업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 뛰어드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제 직장을 구해도 안정적인 직장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뭐 이건 뭐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래 왔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창업으로 이제 내가 뭔가를 좀 내 자신이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창업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는 사실이죠. 그거는 체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뉴스에서 신문에서 뭐가 어떻고 경기가 뭐가 좋아졌고 막 얘기해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확실히 작년, 재작년 그 전 매년 갈 때마다 점점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장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누군가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분들 보면은 버는 사람은 벌지만은 그 일부 극히 버는 사람을 빼고 나면은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지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거죠. 뭐 투자를 많이 받아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그거는 뭐 먹고 살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를 받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참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는 이건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십수년간 계속 있어왔던 일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대두가 됐는데 이제 작년 코로나가 되면서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진 거죠. 회사들이 힘드니까 큰 회사들도 문을 닫는 마당에 동네에 나가면 프랜차이즈가 폐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뭐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바닥을 찍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은 경제의 근간이 흔들려요.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예전에 했냐면은 이제 대기업 위주의 성장 구조를 가졌던 게 한 수십 년 전 얘기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쪽을 뭘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낙수 효과가 의미가 없다는 거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증을 했고 중소기업들을 살리려고 해보니까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리 부분에 있는 그런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완전 초기 창업 기업이나 아니면은 중견 기업만 살아남고 사이는 거의 다 날아가고 폐업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거는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은 국가 경제상으로 봤을 때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살아나오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은 달성되고 수익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 밑에 부분에 허리 부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중간 정도를 해당하는 그 구조가 사라진다는 거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원천 기술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이제 해외에서만 나오고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용 창출도 잘 안 이루어지니까 전반적인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창업 기업들한테 많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창업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그 중간에 허리 위치에 있는 그 기업들을 성장을 시켜야 우리나라의 산업의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기술 강국으로. 이건 뭐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제거든요. 이게 그 중간 규모의 회사가 없어져서 거기를 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산업구조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경제에도 물론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민생이에요. 민생. 서민경제가 흔들리면 박살이 나거든요. 근데 서민경제의 근간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죠. 당장 여러분 중에 일부는 회사를 다니고 여러분 중에 일부는 뭐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경제 그 구조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 두 다리 정도만 건너봐도 주변에 누군가는 카페를 하고 있고 음식점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 자체가 날아간다는 거는 경제의 한 축이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건데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고용 창출조차도 무너지면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지원이 되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은 로컬 크리에이팅 지원 사업의 지원이나 이런 그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에 대한 이슈가 2018년도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2019년도에 조금 태동이 됐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창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나마 조금 만들려고 하다가 올해부터 이게 조금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규모가 클수록 좀 반응이 느린 편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올해는 아마 조금 맛보기에서 안정화 쪽으로 가는 거라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순서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소상공인층이 망가지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이 지자체 쪽이거든요. 왜냐면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아유 소상공인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큰일 났다 이런 개념이면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로. 아예 그냥 그 지방 자체가 날아가요. 실제로 여러분 뭐 이렇게 구도시 신도시 해가지고 어디 한번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막 상권 다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상권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지금 대부분 이 로컬 크리에이팅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도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안타깝게도 또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쪽이 생각보다 좀 이걸 좀 잘 설명하고 다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요새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 게, 뭐 누구 하나는 돈은 안 돼도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스타트업이나 여태까지 했던 그런 이제 창업이나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안 할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창의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이제 뭐 3,000명, 4,000명 이렇게 확진자 올라가면서 한창 정신없던 와중에 또 이제 뭐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하면서 비대면으로 점점 넘어가던 그 시점에 제가 한번 관련된 다큐멘터리 올린 적이 있어요. 여기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때 제가 이제 컬럼처럼 해가지고 되게 오래전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솔직히 저조차도 그 당시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언제까지 퍼질 것이며 얼마나 심각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한 5월 달쯤이면 그래도 끝나지 않을까, 다만 세상이 많이 바뀌긴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문제는 뭐냐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1개월, 2개월, 3개월, 5개월 이게 공백기가 생기고 했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주변에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경영학 박사님들 이런 분들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한 분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 그 4월, 5월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 보시면은 그 바닥 딱 찍었잖아요. 그 경기지수가. 그 경기지수 바닥을 찍었을 그 당시에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 교수, 그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아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던 게, 국가에 돈이 없어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예산 국고가 꽤 괜찮았거든요. 그 재난지원금 뿌리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은 그건 결국에는 어떤 민생 안정과 연관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범죄나 이런 걸로, 강도나 이런 걸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회구조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움츠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불안함이 돈이 없음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고 이 달라지는 세상 때문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냐? 룰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룰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 여태까지는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할 수가 있다. 그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 식당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 가는 외식 인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지. 그럼 내가 3개월이건 4개월이건 좀만 더 이렇게 좀 축소해가지고 잘 버티다 보면은 아마 늦어도 반년 뒤에는 정상화가 돼서 다시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점점점 그 불안도가 커졌던 거예요. 이게 과연 끝난다고 사람들이 다시 밥을 먹으러 올까? 이게 끝난다고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면서 대면을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전염력이 셌었고 그 여파가 너무 큰 거죠. 그냥 감기가 아니고 그냥 재수 없으면 뭐 죽을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고 한 번 손상을 입으면 폐까지 가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룰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의를 못하는 거죠. 게임의 룰은 바뀌고 뭔가 새로운 걸 해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든 벗어나야 다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열리는데 그 원인도 모르겠고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언젠가 낮아야지 고민만 하면서 기다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다 폐업하고 실제로 뭐 그 당시에 보면은 카페 창업하고 나서 차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3개월 만에 폐업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룰이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당시에 이 얘기를 여기저기 했었어요. 주변에 있는 창업자들한테도 얘기했었어요. 왜 얘기했는 줄 아냐? 쉽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혹시라도 코로나라는 게 메르스 사태나 그 전에 사스처럼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에 하나 상황이 이렇게 불안해진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리스크에 대한 해칭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최악의 경우에 어떤 선택까지 해야 되냐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그나마 제 말을 들었던 그래도 반 이상은 들었는데 제 말을 듣지 않았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네 하면서 그냥 나중에 회사 망하고 나서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고 셌다고요. 심지어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봤자 예상이다. 아우 좋은 말씀 좋은데 잘 돼도 그것도 예상이고 안 돼도 예상일 뿐이자. 그냥 그거보다는 내가 내 소신을 지키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소신을 꺾으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소신을 꺾으라는 게 아니고 혹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당신의 사업의 포트폴리오에 이 풀라고 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가정을 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하더라니까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회사들이 날아갔다고요. 창업 기업들이 그렇게 날아갔는데 소상공인이 멀쩡했겠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사람들과 많이 대면을 하는 소상공인 중에 그나마 배달 음식 쪽이 좀 살아나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았던 그런 음식점들은 꽤 있었죠. 어떤 그 외식 문화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타격을 입은 대다수의 기업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젠 기존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비대면 중심의 세상이 됐고 기존에 하는 것처럼 손님 오면은 소개시켜드리고 옷도 이렇게 해드리고 막 해가지고 뭐 맞춰드리고 추천해드리고 해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세상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옛날처럼 막 버글버글하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가 없다고요. 어디를 가도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되고 어딜 가도 이걸 적어야 되고 어딜 가도 공간 안에 사람의 밀집도가 낮아야 되고 기존처럼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는 100명의 손님들을 모시고 100개를 팔 수 있었으면 이제는 한 번에 30명까지밖에 못 드리고 그 30명을 대상으로 30개를 파는 동안에 다른 손님들은 딴 데로 가버리는 상황이 됐다고요. 예전에 매출이 1억이었으면 이제 매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제는 돌파구가 필요한 거죠. 왜? 게임의 룰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 룰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 바뀐 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아직 아무도 몰라. 왜? 여태까지 매뉴얼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창의적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로컬 크리에이터 그러면 뭐 이 지역은 우유가 유명하고 이 지역은 뭐 유제품이 유행하고 뭐 이 지역은 뭐가 유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의 그 지역의 소상공인 접한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서 이 지역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면서 갈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야 되고 그게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 문화의 확산, 지역 문화의 자원, 인력 이거 다 개소리고요. 결국에는 성공적인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그 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소상공인을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성공 사례가 뭐가 있냐 그러는데 그냥 찾아보세요. 정부에서 이제 맨날 지원 사업 하고 나서 우리 성공 사례 있다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올리는데 저도 어차피 학교에서 나중에 그 성과 보고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거 자료 잘 돼 있는데 제가 굳이 그거 카피해 갖고 와가지고 보여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저는 성공 사례로 보여주긴 할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올해 안에 어떻게든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같은 그런 골목 창업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몇 명 성공시키고 제가 내년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성공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남의 성공사를 갖고 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이 프로가 사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볼 땐 남녀노소 재밌게 봤잖아요. 그럼 뭐 맛집을 찾으러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 나오는 빌런들을 욕하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른바 아니면 뭐 이제 갱생이 되는 그 과정들이나 뭐 정말 좋은 그런 이제 사장님들 막 더 잘 되는 그런 거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되게 많은데 한번 여러분이 거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막 저 사람은 왜 성실하지 않지? 저 사람은 저런 마인드로 왜 사업을 한다 그러지? 저기 들어온 거 봐. 이런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로컬 크리에이터의 눈으로 그 프로를 바라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진짜 많이 보여요.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뭐 백종원 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일도 없을 것 같고 뭐 만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근데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란 얘기는 한 5달이 건너서 들은 적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분이 이 골목 식당에서 자기가 그동안 그 어떤 프랜차이즈나 외식 경영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를 조금씩 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전형적인 공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 또 걸어 드릴 텐데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나 이런 그 유튜브 채널에 있는 프로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지역이나 어떤 그 요식업이라고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가치를 창출해서 그 지역의 식당을 안착을 시키고 그 지역 식당만의 어떤 특징을 살리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단순히 이게 어떤 뭐 사람들을 도와준다 힘든 소상공인을 도와준다가 아니고 크리에이팅의 관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그 정도 여유도 없을 거고 사실 생각보다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정리를 잘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일이라 요거는 제가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그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골목식당 프로가 아니고 정말 로컬 크리에이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관점에서 한번 요걸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당장 한 다음 주 지나서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 프로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겠다. 나는 창의적 소상공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고 싶다라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이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의 발표 평가와도 좀 연관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는 소상공인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몇십억으로 뻥튀기 시켜서 투자를 받고 몇백억을 만들어서 엑시스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기조가 아니에요. 그건 스타트업의 기조죠.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아요. 언젠간 100억대 기업이 되고 언젠가는 몇 조대 기업이 돼서 엑시트해서 좋은데 당장 여러분이 창의적 소상공인으로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회사 구조를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가져가는 겁니다.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고 회사의 영속, 존속성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이템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이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내가 최소 6개월 안에 기본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걸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활성화 육성 사업 이거 기창업자는 3천만 원, 예비 창업자는 1,0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1,000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10억을 벌내는 게 아니에요. 그 1,000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리어카를 사건 뭘 사건 다른 뭔가를 하건 간에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아주 간단한 매출 구조를 형성시켜서 여러분만의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라인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3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최소 6개월 안에는 기본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업과 기준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시장을 보면서 수요를 분석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내봤더니 내가 이런 색다른 형태의 음식을 만들어서 내봤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의외로 이 요소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이거를 빨리 빼야겠다. 혹은 아 요것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다각화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메뉴를 줄여야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린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스타트업보다 훨씬 더 린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영속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 백종원 대표님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이 음식이 맛은 있지만 멀리서 이걸 여기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먹으러 온 건 아니다. 여기만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가치 창출이잖아요. 그게 로컬 크리에이팅이잖아요. 사업의 영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단순히 내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 서비스나 내 사업이 좋아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올 수 있도록
그 영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인업을 계속 만들어 가셔도 좋고 하나의 가치를 계속 극대화시켜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그걸 추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심히 하는 것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이거 편집하고 하면 제가 아마 집에 가는 게 11시쯤일 거고 실제로 이거 최초 공개하는 게 12시쯤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보다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이렇게 쎄 빠지게 남는 거 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못지않게 바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못지않게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은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근면성실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잘하셔야 돼요. 창의적이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서 좋은 재료를 고르고 갖고 와가지고 성실하게 재료를 담고 열심히 재료 준비를 해서 음식을 팔고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소상공인, 칭찬받아 마땅한 소상공인이고 로컬 크리에이터는 아니에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거기를 넘어서는 어떤 창의적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는 건 다 알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도 열심히 살겠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제자들 지금 오늘 하루 놀았으면 니들 나한테 나중에 죽는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 안 돼요. 나름 열심히 사는 걸로 안 돼요.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것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항상 보면은 저희 제자들도 그런데 맨날 저한테 혼나는 애들이 똑같아요. 머리만 굴려. 입만 살았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딱 보면은 전화해가지고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막 2시까지 자고 막 이래. 막 어저께 술 마셨어 이래. 아주 그냥. 자, 중요한 거는 창의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경험도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 잠 안 자고 만들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현장의 경험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시점쯤 됐을 때 우리가 세대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 지역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누구나 소상공인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 첨가물을 파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냥 식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호프집을 하면서 치킨을 팔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누구나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기는 힘들 거예요. 왜? 창의적이지가 힘들어요. 창의적이기 힘들어요. 열심히 사세요. 노력이 엄청납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고 근면성실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창의성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걸 커버할 정도의 경험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젊잖아요. 여러분은 창의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보단 제가 장담하는데 더 열심히 안 살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만큼의 노력과 경험은 없지만 여러분은 조금 더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뭔가 창의적인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뭔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모님의 경험과 노력과 부모님께서 쌓아온 기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창의적인 가치 하나를 열심히 고민해서 하나를 얹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진정한 로컬 크리에이터로 갈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대융합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하필이면 부모와 자식 관계로 얘기를 했냐. 부모와 자식이 아니어도 되죠. 삼촌과 조카여도 되고요. 할아버지와 손자여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친촉 관계가 혈연 관계가 멀어질수록 이해 관계가 많아지고 융합이 안 이루어지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분열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새로운 가치를 안겨드리는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는 게 실제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대융합이 가능한 세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창의성과 젊은 사람들의 창의성과 나이든 분들의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의 노련함이 합쳐졌을 때 진짜로 훌륭한 로컬 크리에이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팅에 대한 강의는 끝났고요. 이제 향후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제 서류 평가가 이제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발표 평가가 아마 이제 발표 자료가 다음 주 중에 나가야 되고 발표 평가가 그 다음 주인 것 같은데 제가 빨라도 월요일에는 발표 평가 준비하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질의응답 예상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올릴 거고 당연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채널 멤버십 특강으로 갑니다. 창업 꿈나무 특강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창업 채널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로컬이니까 이 얘기만 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발표 평가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창진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강의도 많이 듣고 멘토 얘기도 들으면서 준비를 할 텐데 제가 그거보다 항상 한 발짝 두 발짝씩 앞서가지고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의 현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거의 대부분을 창업 꿈나무 특강으로 할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 되고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나 당연히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강의를 해드리겠지만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컨텐츠 안에서는 이 안에서도 성장 전략을 어떻게 꾸며가야 되는지 또 사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필요한 어떤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소상공인 여러분 제가 맨날 뭐 시장 분석해야 된다 뭐 네가 치킨을 팔려면 몇 마리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한 번도 얘기해 준 적 없죠. 그것도 강의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너무 딱딱하니까 말씀드렸듯이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관련 프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창업시장의 관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나 아니면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유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뭐 여기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잔소리라면 잔소리인데요. 스타트업이라고 잘난 체하지 맙시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한테 소개를 할 때 저는 기술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봐요. 왜냐? 저는 AI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머그컵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이제 제품을 하는 하드웨어 창업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창업자입니다. 다 좋거든요. 기술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세울 게 나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다 라는 거밖에 없는 거지. 본인의 아이템은 개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개뿔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술 스타트업을 한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고 본인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용물보다 이제 껍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왜? 기술 스타트업은 멋있어 보이거든. 기술 스타트업까지 봤다 내가. 그래서 스타트업 얘기하는데 그놈의 스타트업 그만 좋아하시고요. 여러분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은 그게 B2B건 B2C건 간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걸 사용할 고객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딱 하나예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원래 소상공인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굉장히 재밌게 본다고요, 저는. 왜냐면은 그 안에 고객과 만나서 소통하고 고객들이 원하는지 보고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사실 녹아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 시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네, 기술 스타트업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깝죽대는 사람 치고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사실. 물론 뭐 이 얘기를 하면은 뭐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실 텐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면은 제가 멘탈까지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답게 시장을 좀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앞으로 하려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더라도 가끔씩 재미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홈페이지 소개할게요. 제가 한동안 홈페이지를 손을 안 댔는데 어느 순간에 이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트래픽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글을 제가 정기적으로 올리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뭐 하나 이상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이런 이제 창업의제나 이런 강좌가 올라가면 하루 정도 뒤에 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가끔 가다가 홈페이지 찾아주셔가지고 이런 제가 기고한 글들 보면은 또 이건 또 나름대로 또 활자니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